할아버지! 여기 들어가야 살아요! 먼지 자욱한 신도시 공사 현장.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이 다짜고짜 쓰레기통 뚜껑을 열며 남자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노발대발하던 바로 그 순간 방금 전 남자가 있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아니었으면 남자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현장에서 시신을 찾는 검은 사내들. 남자는 조작된 사고임을 알아챕니다. 대체 소년은 어떻게 남자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날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명건설의 수장 진수환 회장은 홀로 신도시 재건축 공사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빳빳하게 달인 정장 차림을 고수하며 자신의 평생이 담긴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는 정정한 노인이었습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굴착기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는 이곳은 진 회장에게 있어 자식보다 더 소중한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먼지 자욱한 공사장 한복판에서도 진 회장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안전모를 고쳤으며 공정 상황을 꼼꼼히 살피던 그의 곁으로 현장 관계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회장님께만 꼭 보여드릴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다며 사람들이 없는 현장 사무실 뒤편이 한적한 관리실 건물로 진 회장을 안내했습니다. 진 회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고 워낙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보안을 지키려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 중심부에서 벗어나자 주변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와 낡은 자재들이 쌓여있는 관리실. 뒷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안내하던 직원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고 진 회장은 약속된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웬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자재 더미 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은 꾀재재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고 또렷한 눈망울로 진 회장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마루였습니다. 마루는 멀리서부터 진 회장의 뒤를 소리 없이 쫓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이 당황하며 얘야, 너는 누구냐? 여긴 위험하니 어서 나가거라 하고 타일렀지만 마루는 대답 대신 진 회장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마루의 작은 손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절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힘껏 진 회장을 밀치며 옆에 놓인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살고 싶으면 빨리 여기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소년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진 회장은 황당함에 뒷걸음질 쳤지만 마루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진 회장을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 회장이 쓰레기통 속으로 몸을 굽혀 들어간 바로 그 찰나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마루의 신호에 맞춰 익숙한 동작으로 쓰레기통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신을 다해 쓰레기통을 밀어 벽 너머 안전한 구역으로 질주했습니다. 진 회장이 쓰레기통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쿠릉,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진 회장이 서 있던 관리실 건물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이 통째로 내려앉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공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쇠파이프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만약 마루가 진 회장을 쓰레기통에 넣고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진 회장은 그 차가운 폐허더미 아래에 깔려 형체도 찾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진 회장은 온몸을 떨며 밖 상황을 살폈습니다. 비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자욱했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폐허가 된 건물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린 채 무너진 자재들을 발로 차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쓰레기통의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회장이 들어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가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흔적조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남자의 보고를 들은 진 회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 현장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의 안내부터 갑작스러운 건물의 붕괴, 그리고 시신을 확인하려는 검은 옷의 남자들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진 회장은 평생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이 기묘한 소년과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주변을 수색하자 마루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진 회장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 회장은 공포와 의문 속에서도 소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의 옆에 서 있는 여인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루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를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비친 옆얼굴은 진 회장에게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바로 코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 회장은 쓰레기통 안의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이토록 처절하게 죽이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이 어린 소년과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사장의 폐허 속에서 진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마루는 사내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아주 조금씩 소리나지 않게 쓰레기통을 더 안전한 곳으로 밀어 옮겼습니다. 소년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기민했습니다. 진 회장은 쓰레기통 뚜껑 틈새로 보이는 이 작은 아이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듬직함에 의지하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폐허가 된 현장을 뒤로하고 멀어져 가자 공사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진수한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쓰레기통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소년 마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루는 주위를 꼼꼼히 살핀 뒤 진 회장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진 회장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새도 없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루는 진 회장을 챙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방금 사내들이 서 있던 붕괴 현장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 회장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얘야, 거긴 위험하다. 어서 이리 오너라. 하지만 마루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너진 콘크리트 잔의 사이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옷의 사내 중 한 명이 무심코 버린 듯한 이 공사 현장 주소가 적혀있는 구겨진 메모였습니다. 마루는 그 종이 뭉치를 양손으로 꼭 쥐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진 회장이 의아해하며 다가가려는 찰나 마루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 회장은 마루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깟 종이 조각 가지고 뭘 안다는 게야? 마루가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종이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남아있어요. 회장을 확실히 보내버렸겠지? 이번 일이 끝나면 진명건설은 우리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진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루가 읊조리는 말들은 방금 전 사고 너머에 더 깊은 공모관계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루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상을 보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루는 종이 조각을 더 꽉 쥐더니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진 회장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 회장의 둘째 아들, 진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현장 관리실 건물을 아예 내려앉게 만들었으니까. 사고사로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어지는 목소리는 진 회장의 둘째 며느리인 윤혜성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진명건설의 주인은 이제 우리예요. 확실히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보고 받으세요. 진 회장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아들과 집안의 일원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건물 붕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루는 종이를 떨어뜨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년에게는 사물이나 사람의 손을 대면 그 안에 깃든 과거의 사건과 기억, 감정을 읽어내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 회장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아들 부부의 탐욕이 서글펐습니다. 진 회장은 충격을 뒤로하고 자신을 살려준 마루와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던 찰나 비로소 마루 옆에 멍하니 서 있는 여인을 제대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어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진 회장이 입을 열려던 그때 강한 바람이 불며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진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큰딸 가족을 모두 잃었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강물에 빠져 있었고 차량에서 발견한 건 이미 사망한 사위 시신뿐. 2살 배기 손자와 진 회장의 장녀 진연서는 시신조차 찾지 못해 실종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연서가 지금 진 회장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서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똘똘하여 진 회장이 유독 아끼던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회장이 후계 순위 1위로 점 찍었을 만큼 그녀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습니다. 진 회장이 오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서야? 네가 정말 연서냐? 살아있었던 게냐? 하지만 연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진 회장은 그녀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과 어릴 적 화상으로 입었던 손목의 미세한 흉터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그의 딸 연서였습니다. 진 회장은 연서를 끌어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온 기쁨,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기억조차 잃은 채 떠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루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다독였습니다. 진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8년 전 실종되었을 때 연서의 품에 안겨있던 2살 배기 손주가 바로 이 소년 마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0살이 된 손주가 초능력 같은 힘으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공사장의 차가운 밤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 회장은 연서와 마루를 양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정장은 이미 눈물로 얼룩졌지만 진 회장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매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야. 아니, 마루야. 그리고 내 딸 연서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아비가, 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진명건설의 전설이라 불리던 장녀, 진연서는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진수한 회장의 사업적 기질을 가장 빼닮은 인물로 25 나이에 진명건설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업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결단력,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마음까지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그녀는 진 회장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이자 기업의 미래였습니다. 진 회장은 공공연하게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오직 연서뿐이다라고 말해왔고 그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아들이나 측근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그 화려했던 태양은 한순간에 저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떠났던 연서의 차량이 강물로 추락하는 참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위의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연서와 당시 겨우 2살이었던 손주 윤재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져 끝내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진 회장은 며칠 밤낮을 강가에서 울부짖으며 수색을 지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 회장의 가슴에는 낫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주가 지금 진 회장의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이름도 잊고 과거도 잊은 채 낡은 옷차림으로 떠돌던 처량한 모습이었지만 진 회장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서가 기억을 잃은 채 마루와 함께 살아온 그 8년의 세월은 아마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진 회장은 두 사람을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은밀히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진 회장이 아주 신뢰하는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안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연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낯선 세상에 뚝 떨어진 아이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손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은 그토록 지독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진 회장은 연서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딸이 진명의 공주라 불리던 그 귀한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 회장은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마루가 읊어준 능력이 아무리 놀랍고 연서의 신체적 특징이 일치한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법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비서가 들고 온 검사 결과지에는 친자관계 성립 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확인하고 마루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루야, 네가 정말 내 손주 윤재가 맞구나.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 회장은 마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루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그날 공사 현장에서 마루가 보았던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진 회장은 마루에게 아들 진민수의 명함과 며느리 윤혜성이 주었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마루는 진 회장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손수건에서 어떤 아줌마가 하는 말이 들려요. 회장님이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면 반드시 그 구역으로 안내해. 사고로 위장하는 거야. 돈은 충분히 주겠네. 라고요. 그리고 이 명함을 준 아저씨가 누군가와 전화하면서 웃고 있어요. 이제 진명건설은 내 거야. 늙은 영감이 사라지면 모든 게 내 세상이지. 라고 말해요. 마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단 한 토막도 틀림없는 아들 진민수와 며느리 윤혜성의 목소리와 말투였습니다. 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민수와 며느리 윤혜성은 단순히 욕심이 많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을 매수하고 장부를 조작하며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루가 아니었다면 진 회장은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차가운 공사 현장에서 이름 모를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진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서에게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진 회장은 마루를 통해 둘째 아들 부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살인 공모의 세부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갔습니다. 진명건설의 거대한 본사 건물 안 회장실이 위치한 최고층은 겉으로 보기에 무거운 침묵과 비탄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진수환 회장이 공사 현장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되었고 모든 임직원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둘째 아들 진민수와 그의 아내 윤혜성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이 무너진 듯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윤혜성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수건을 적시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식사조차 못하는 지극한 며느리의 모습,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단둘만 남게 된 저택의 밀실에서 두 사람의 표정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민수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고 윤혜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독주를 들이켰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현장 관리실 건물을 통째로 내려앉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시체가 안 나오는 거지? 진민수의 목소리는 공포와 짜증이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혜성은 잔을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수한 그 인간들이 멍청한 거지. 회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면서 막상 무너진 더미를 뒤지니 흔적도 없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두 사람의 대화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획이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상속 절차가 늦어질 것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윤혜성은 성격상 결코 의문을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시켜 사고 당시 현장 관리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모든 공사 차량과 주변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극비리에 입수하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리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읊조리며 그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을 돌려보던 중 윤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고 직전 관리실 뒷길을 비추고 있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나타나 대형 쓰레기통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허름한 차림의 소년 하나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소년이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진 회장을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진민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저 여자는 내 누나잖아. 진연서. 누나가 왜 저기 있어? 8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왜? 윤혜성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8년 전 사고로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믿었던 진연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소년과 함께 아버지를 구해내어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은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윤혜성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소년 마루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의 10살짜리 아이라면 건물이 무너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저토록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마루는 마치 건물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건물이 무너진 직후였습니다. 마루는 폐허 더미에서 무언가를 줍더니 손으로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무언가를 읽어내는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 애 좀 봐. 보통 애가 아니야. 마치 물건을 만져서 뭔가를 알아내는 것 같지 않아? 윤혜성의 예리한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저 소년이 자신들이 현장 소장에게 건넸던 물건이나 사고, 현장의 파편을 통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 소년의 말을 믿고 누나 진연서와 함께 숨어 있다면 진명건설의 주인은 결코 자신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윤혜성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그리고 누나 진연서의 생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 소년 강마루라는 저 아이부터 당장 찾아내서 입을 막아야 해요. 저 아이만 없으면 아버님은 증거도 없이 헛소리하는 노인이가 될 뿐이에요. 우선 급한 대로 회사 자금을 최대한 해외 계좌로 빼돌리세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비자금을 횡령해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해. 진민수는 아내의 말에 겁을 먹으면서도 탐욕스러운 눈빛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재무이사들을 압박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후계자 전쟁에서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제 회사를 통째로 삼키지 못한다면 알맹이만 빼서 달아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윤혜성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진연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저 요상한 꼬맹이와 함께 당신도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겠어. 그녀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던 해결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는 서슬 펄언 경고와 함께 소년 마루의 인상착의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추악한 손길이 이제는 8년 만에 돌아온 누나와 조카를 향해 다시 한번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명건설의 둘째 아들 진민수와 그의 아내 윤혜성이 머무는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거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쓰레기통을 밀며 아버지를 구출해내던 그 맹랑한 꼬마 강마루의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진수한 회장을 살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은 줄 알았던 장녀 진연서와 신비한 능력을 지닌 손자 마루의 생존을 확인한 둘째 아들 진민수와 며느리 윤혜성은 이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윤혜성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윤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이 깨질 정도로 초조하게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손을 떨고 있는 남편 진민수를 보자니 한심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을 탓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고 죽었던 누나가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모든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이한 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설픈 사람 써서 일 처리할 단계는 지났어요. 그 꼬맹이 마루라고 했나요? 그 아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건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목을 칠 칼날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윤혜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진민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직접 나서다니? 설마 우리가 직접 손을 대자는 거야? 윤혜성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인륜을 저버린 잔혹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증거도 없어요. 아버님은 그저 노망난 노인이가 될 뿐이고 제정신이 아닌 당신 누나는 다시 길거리를 떠돌게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인력들을 이끌고 움직일 거예요. 아이를 납치해서 꽁꽁 묶은 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8년 전 그때처럼 말이에요. 윤혜성의 입에서 나온 8년 전이라는 단어에 진민수는 몸을 떨었지만 이미 탐욕의 눈이 먼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인력들을 소집하여 진 회장 일행의 뒤를 샅샅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진수환 회장은 서울 변두리의 아주 한적하고 소박한 식당에서 딸 연서 그리고 손주 마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연서의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애틋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연서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 회장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밝게 웃으며 재롱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기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많이 드세요. 10살배기 손자의 기특한 말에 진 회장은 참았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견디며 엄마를 지켜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마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마루는 해맑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진 회장은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고 배웅하며 연서에게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루가 식당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찰나 어두운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마루를 덮쳤습니다. 진민수와 윤혜성이 직접 이끌고 온 괴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마루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낚아챘습니다. 마루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루는 검은 승합차 안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갔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순식간에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연서를 챙기던 진수환 회장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루가 나간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서야, 마루가 좀 늦는구나.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멍하니 앉아있던 연서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모성애였을까요? 연서는 진 회장보다 먼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 뒷문으로 달려나간 연서의 시야에 멀어지는 검은 승합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마루가 납치당하며 떨어뜨린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서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8년 전 그 지독했던 장마철의 차가운 빗소리,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밀려나던 소리, 그리고 차가운 강물이 입과 코로 들어오던 공포가 현재의 상황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멀어지는 승합차의 실루엣이 8년 전 자신들을 강물로 밀어넣던 거대한 트럭의 그림자와 오버랩되었습니다. 연서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들이 하나둘씩 강제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아들 윤재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던 자신의 모습. 8년 전 사고 당시 느꼈던 그 처절한 상실감과 공포가 현재 마루를 잃어버린 상황과 만나면서 그녀의 정신을 강타했습니다. 연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뇌신경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기억의 조각들이 빛의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우리 윤재. 아니, 마루가 위험해. 저들이 또다시 내 아이를 뺏어갔어. 연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슬픔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뜨거운 각성이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진수환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서야, 마루가 어디 있느냐? 정신 차려라, 연서야. 진 회장이 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멍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8년 전 진명건설의 후계자로 불리던 시절의 그 영민하고 강인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마루의 운동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전신에 소름 돋는 카리스마가 휘감겼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기억났어요. 8년 전 그날. 그리고 지금 마루를 데려간 자들이 누군지도요. 식당 뒷마당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여인, 아니 진명건설의 장녀 진연서의 주변으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 마루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을 가슴이 터지도록 끌어안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감싸고 있던 뿌연 안개 같은 멍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살을 애듯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딸의 어깨를 붙잡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망각의 늪에 빠져있던 딸이 마침내 자신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서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만 가지의 영상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진명건설의 후계자로 자라오며 아버지 곁에서 도면을 보고 현장을 누비며 호령하던 자신의 당당했던 모습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 윤재를 품에 안았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갔던 8년 전 그날의 차가운 빗줄기와 비명 소리까지.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자석에 끌리듯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진명건설의 진수한 회장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장녀, 업계에서 여제라 불리며 그 어떤 남성 경영자보다도 냉철하고 영민하게 사업을 이끌었던 진연서. 그 이름 석자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년 동안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던 눈동자에는 이제 서늘한 이성과 불타오르는 모성애가 공존하며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딸의 얼굴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 눈빛은 자신이 평생 동안 공들여 키워온 진명건설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연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연서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서야, 내 딸 연서야. 네가 정말 돌아왔구나. 이제 됐다.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연서는 안도의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마루를 채가듯 씻고 떠난 검은 승합차,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보았던 낯익은 얼굴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옴과 동시에 현재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까지 가로채 간 자들. 그 추악한 욕망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연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연약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지도 않은 채 가슴에 품고 있던 마루의 운동화를 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들이 마루를, 우리 윤재를 데려갔어요. 8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자들이 다시 한번 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연서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를 단단히 묶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록 초췌하고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큼은 진명건설을 호령하던 전성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진 회장은 각성한 딸의 모습을 보며
든든함과 동시에 말로 다 못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감정에 지배되는 대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연서는 진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8년 전에는 제가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강물에 던져졌죠. 하지만 두 번은 없습니다. 제 아들 마루, 아니 윤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저는 더 이상 딸도 아니고 누나도 아닙니다. 진명건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처절하고도 냉혹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연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빌려 어딘가로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8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명건설 내부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비밀, 인맥들과 연락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딸의 뒤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서야, 이 아비가 내 곁에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본과 인맥, 그리고 공권력까지 전부 내 손에 쥐어주마. 마루를 구하는 일에 그 어떤 망설임도 갖지 마라. 네가 진명의 주인이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최단 시간에 마루를 추적하고 납치범들의 경로를 차단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혜성과 동생 진민수가 감히 상상도 못할 속도로 대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연서는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제의 기환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그녀는 8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력감과 망각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진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 진연서야. 놀랄 시간 없어. 지금 즉시 회장님 개인 자산으로 운용되는 보안팀 전부 소집해. 그리고 8년 전 내 전담팀이었던 인원들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파악해서 보고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연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식당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마루가 공포에 떨고 있을 시간을 생각하니 심장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더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적들에게 빌미를 줄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기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그리고 혜성아. 너희가 감히 내 아이를 다시 건드려? 너희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이번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 연서의 서늘한 독백이 밤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명건설의 진정한 주인,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어머니가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연서의 전화 한 통이 떨어진 순간 잠자고 있던 거대 기업 진명건설이 무서운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진 회장의 최측근들이 모여있는 비밀 거점들은 마치 전시 상황처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연서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자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전율하며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진명건설이 지닌 막강한 자본의 힘과 진수한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권력의 인맥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별장의 커다란 모니터 앞에 앉아 차갑게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실시간으로 한강 주변의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도로, 교통 상황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곁에서 딸의 어깨를 짚으며 오랜 친구이자 경찰 고위직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손주가 납치됐네. 지금 즉시 한강 하류로 향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주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차를 놓쳐서는 안 돼. 진 회장의 낮고 엄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루를 실은 검은 승합차는 어둠을 뚫고 한강 둔치의 한적한 선착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마루는 거친 밧줄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지만 소년의 눈빛은 공포 속에서도 무언가를 응시하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자신의 몸을 묶은 밧줄에 손을 대어 이 밧줄을 묶은 사내들의 추악한 기억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아이를 강물에 던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마루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 안에는 진민수와 윤혜성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윤혜성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밖을 살폈습니다. 여보, 빨리 움직여야 해요. 느낌이 안 좋아. 아버님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지도 몰라요. 남편 진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석의 사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속도 더 올려. 선착장에 보트 대기시켜놨지? 거기서 바로 수장시키고. 우리는 비자금 챙겨서 떠나는 거야. 두 사람의 얼굴에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타인보다 더 잔인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선착장에 도착하자 사내들은 마루를 거칠게 끌어내어 미리 준비된 요트로 옮겼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은 시리도록 차가웠고 검게 넘실거리는 강물은 마치 모든 진실을 삼켜버릴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윤혜성은 요트 위에 올라타 마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지. 하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법이야. 내 엄마와 할아버지도 곧 내 뒤를 따르게 해줄게. 그녀의 명령과 함께 사내들이 마루의 몸에 무거운 줄을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마루가 발버둥을 치며 강물 쪽으로 밀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멀리 하늘 끝에서부터 지축을 흔드는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하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강바람을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윤혜성은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진명건설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헬기 5대가 서치라이트를 일제히 내뿜으며 요트의 머리 위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민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 요트를 비추었고 헬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하강 기류에 강물이 요동치며 요트가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 하류와 상류 양쪽에서 엔진의 비명을 내지르며 수십 대의 고속 모터보트와 대형 요트들이 요트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진명건설 소유의 선박들과 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긴급 출동한 해상경찰의 함정들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헬기 소리로 가득 찼고 한강 바닥은 수많은 보트의 엔진 진동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지닌 무한한 자본력과 국가의 공권력이 오직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 한강 한복판에 집결한 장관이었습니다. 요트 위에 있던 납치범들과 진민수 부부는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비열한 음모는 진명건설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먼지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포위망의 중심에 선 가장 거대한 요트의 갑판 위로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 올린 진연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아이 내놔. 내 아들 몸에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낸다면 너희는 오늘 이 강을 살아나가지 못할 줄 알아. 연서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마저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의 끝까지라도 쫓아온 어머니의 사자후였습니다. 납치범 중 하나가 당황하여
마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발악하려 했지만 하늘 위의 헬기에서 조준된 붉은 점들이 그의 가슴팍에 고정되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무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윤혜성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기억 잃은 여자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 회장은 지휘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아들 내외의 얕은 수작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진 회장의 반격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혜성아. 너희가 감히 내 손주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너희는 이제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야. 진 회장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단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강물 바로 앞에서 포박된 채 할아버지와 엄마가 만들어낸 거대한 위용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와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지닌 진정한 무게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강인함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득 메운 수십 대의 보트들이 일제히 사이렌을 울리며 요트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이 반격은 단순히 아이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명건설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고 가문의 수치인 배신자들을 대중 앞에서 철저히 파멸시키겠다는 진연서에 계획된 선포였습니다. 수만 명의 눈이 지켜보는 서울의 심장 한강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제로서 돌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머리에 손을 올린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진민수는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 요트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해상경찰 보트들이 이미 요트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성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하늘을 뒤덮은 헬기의 조명탄이 그녀의 추악한 얼굴을 만천하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당한 공권력이 결합한 반격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차갑고 처절하게 악인들을 짓눌렀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프로펠러 소리는 진민수 부부에게는 장례식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연선은 강물을 가로질러 요트에 올라탈 준비를 하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너희의 그 더러운 연극은 오늘로 끝이야. 한강을 뒤덮은 거대한 빛의 무리가 마침내 마루가 갇힌 요트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마침내 진명건설의 보안팀 요원들이 요트 갑판 위로 번개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납치범들을 제압하는 사이 가장 먼저 갑판 위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진연서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줄도 모르고 갑판을 가로질러 마루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루의 입에 물린 재갈을 거칠게 풀어낸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밧줄을 칼로 끊어냈습니다. 마루야, 윤재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연서의 처절한 비명이 한강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밧줄에서 풀려난 마루는 엄마의 품속으로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마루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안개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노숙인처럼 떠돌던 모자가 마침내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아들의 차가워진 손발을 연신 주무르며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뒤따라 요트에 올라온 진수한 회장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을 강철처럼 버텨온 노 회장이었지만 손주와 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모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 회장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강아지야. 해상 경찰들이 요트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진민수와 윤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진민수는 비겁하게도 아내 윤혜성의 뒤로 몸을 숨기려다 경찰의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윤혜성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도끼 어린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버님이 노망이 나서 생사람 잡는 거라고. 저 미친 여자랑 꼬맹이가 꾸민 일이야. 진민수는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진 회장에게 절절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혜성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 내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제 아비와 제 누이,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강물에 쳐넣으려 한 내 놈들이 감히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느냐? 진 회장의 일갈에 진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윤혜성은 여전히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라고. 라며 표독스럽게 대들었습니다. 연서는 아들 마루를 품에서 떼어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오열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단숨에 꿰뚫어보는 서늘한 경영자, 진연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마루의 손을 잡고 진민수 부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루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작은 엄마 윤혜성 앞에 섰습니다. 마루의 작은 몸은 여전히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할아버지의 매서움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마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윤혜성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으로 8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어둠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루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윤혜성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날의 추악한 대화들을 자신의 입을 통해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이 적기야. 브레이크 라인은 미리 손봐놨지? 마루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윤혜성의 8년 전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루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8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끄집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형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은 평생 만년 2인자야. 오늘 저 차가 강물로 빠지면 모든 게 우리 세상이 돼. 형님 술에 약 타는 건 내가 처리했으니까 당신은 사고 현장 수습만 확실히 해. 마루의 목소리가 진민수로 변하며 쉴 새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성아, 누나랑 조카까지 죽이는 건 좀. 아니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진명건설만 가질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마루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차가운 송곳이 되어 진수한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8년 전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던 큰딸. 가족의 비극이 사실은 옆에 서 있는 아들 부부의 철저한 기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아들이 전하는 진실을 들으며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8년 전 강물로 추락하던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아들을 놓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처절한 사투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자신과 아이를 향해 돌진하던 거대한 트럭의 그림자가 모두 저들의 짓이었다니. 연서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윤혜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였어. 내년이었단 말이야. 내 남편을 죽이고 나와 내 자식을 8년 동안 생지옥에서 살게 한 게 바로 너였어. 윤혜성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저 애가 지어내는 말이야. 초능력 같은 소리 하지 마. 라며 발악했지만 마루의 입에서는 이번엔 그들이 8년 동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매수했던 관련자들의 이름과 계좌 정보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루가 윤혜성의 옷자락에 남은 수많은 범죄의 잔상들을 완벽하게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민수야, 네가 내 누나를 죽이려 했다니. 내 매형을 죽이고 내 손주를 차가운 강물에 쳐넣은 게 정녕 내 놈이 맞단 말이냐. 진 회장의 고함이 요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진민수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혜성이가 다 시킨 일입니다. 라며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해상 경찰들은 마루가 쏟아낸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들을 모두 녹취했습니다. 비록 초능력이라는 기이한 현상이었지만 마루가 언급한 계좌 정보와 관련자들의 실명은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기에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진명건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진 회장과 연서가 이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울음을 멈추고 마루를 다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윤혜성을 향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8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 그대로 돌려주마. 윤혜성과 진민수는 비참한 모습으로 해경 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실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요트 위에는 8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루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랑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연서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루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엄마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진수한 회장은 딸과 손자를 양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8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은 마루의 능력을 통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배신자들을 향한 처절한 응징과 가문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헬기의 불빛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명건설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현장에서 실종되었던 진수한 회장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녀 진연서가 8년 만에 생존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오늘 오전 진수한 회장의 긴급 호출로 비상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 진 회장은 자신의 개인 서재에서 딸 연서와 손주 마루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해상 구조 직후 할아버지가 건네준 진민수의 낡은 서류 가방과 윤혜성이 평소 소중히 여기던 보석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작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눈동자는 무언가를 쫓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루의 능력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물건에 남겨진 기억 속에서 그들이 숨겨놓은 비밀 장부의 위치와 8년 전 사고를 설계할 때 사용했던 차명 전화기의 행방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보석함 밑바닥에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그 열쇠로 서재 벽면 뒤에 있는 금고를 열면 아주 두꺼운 장부가 나와요. 거기에는 둘째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돈을 준 기록들이 다 들어있어요. 진 회장은 마루가 일러준 대로 즉시 보안팀을 급파하여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혜성이 8년 동안 철저히 관리해온 비자금 내역과 8년 전 사고 당시 트럭 운전사에게 거액을 송금한 차명 계좌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순간 진 회장의 눈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노여움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진명건설의 대회의실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으니 다행이라며 위선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진민수와 윤혜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가 구조되던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현재 진 회장의 삼엄한 감시 아래 이 자리에 강제로 앉혀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진수한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차가운 지성을 회복한 장녀 진연서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마루가 함께였습니다. 장내에는 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창업주와 8년 만에 나타난 후계자의 위용 앞에 이사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 회장은 회장석에 앉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마루가 찾아낸 비밀 장부와 통장 내역, 그리고 8년 전 사고 관련자들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하나둘씩 띄워졌습니다. 진민수가 회장 실종 직후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송금 내역. 윤혜성이 8년 전 연서에 차를 들이받았던 트럭 운전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온 차명 계좌 정보. 현장 소장을 매수하여 진 회장을 무너진 건물에 매몰시키려 했던 구체적인 범행모의 대화 기록. 회의실 안은 이내 이사들의 경악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혜성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진민수는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다 누군가가 꾸민 음모입니다. 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수한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닥치거라. 내 놈들이 정녕 사람이냐? 제 형제를 죽이고 제 아비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토록 추악한 거짓말로 나를 기만해왔단 말이냐? 진 회장은 마루를 자신의 옆에 세웠습니다. 마루는 이사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날 밤 저희 엄마와 아빠가 타고 있던 차를 어떻게 밀어버렸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어떻게 기뻐했는지 말이에요. 마치 물건이 말하는 듯한 마루의 생생한 묘사에 진민수와 윤혜성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연서는 그런 동생 내외를 보며 서늘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민수야, 혜성아. 너희가 그동안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는 내 남편의 피와 내 아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진수한 회장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진민수를 가문의 호적에서 영구히 삭제한다는 파문 선언서와 그가 가진 모든 주식과 자산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법적 환수 서류였습니다. 나 진수아는 오늘부로 진민수를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 가문의 수치이자 범죄자일 뿐이다. 내 이름 석자를 진씨 가문의 족보에서 도려내고 네가 가진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보다 더 무서운 단죄였습니다. 평생 재벌가 자제로 대접받으며 살아온 진민수에게 호적 삭제와 자산 환수는 사회적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들이 횡령하고 유용했던 회사 자금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을 즉각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혜성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며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며 미친 듯이 읊조렸습니다. 탐욕으로 일궈낸 그녀의 야망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8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최근의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진민수는 아버지의 발을 붙잡고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혜성이가 다 시킨 일입니다. 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진 회장은 매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끌고 가라. 내 눈앞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해. 윤혜성 역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악한 범죄자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그들의 치부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 진명건설의 주인이라 자처했던 두 사람은 이제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희대의 페류나로 전락하여 법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진수한 회장과 연서, 그리고 마루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과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년 동안 묵혀두었던 피눈물 나는 한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서야, 미안하다. 내가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를 이토록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수한 회장의 사과에 연서는 아버지를 말없이 안아들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모였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거대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게 갠 하늘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진명건설을 뒤흔들었던 패륜적인 범죄는 이제 법의 준엄한 심판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권력을 누리던 진민수와 윤혜성은 차가운 감옥 창살 뒤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진수한 회장과 장녀 진연서 그리고 영민한 손자 마루의 앞날에는 새로운 희망의 꽃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진명건설 본사 대강당에서는 역사적인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단상 위로 한 여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진명건설의 새로운 수장으로 추대된 진연서 회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낡은 옷차림의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상석에 앉아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서 딸을 서포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진명건설의 진정한 주인인 제 딸 진연서가 돌아왔습니다. 8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실력과 인품으로 검증된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뒤를 맡기려 합니다. 이어지는 진연서 회장의 취임사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겠노라 선언하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8년 동안 생지옥을 견디며 길러온 강인한 정신력과 타고난 영민함은 그녀를 더욱 완벽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연서 회장의 취임 이후 진명건설은 흔들리던 기강을 바로잡고 해외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루는 이제 강마루라는 이름 대신 원래의 이름인 진윤재를 되찾아 평범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자신이 가졌던 그 특별한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능력을 두려움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사용하며 지혜롭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윤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급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낡은 옷 대신 깔끔한 교복을 입고 무거운 배낭 대신 엄마가 챙겨준 예쁜 가방을 맨 윤재의 모습은 영락없이 구김살 없는 아이였습니다. 윤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글씨도 예쁘고 마음씨도 참 착하대요. 방과 후 저택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치는 윤재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진 회장은 달려오는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며 허허, 역시 내 손주다. 어쩜 이리 똘똘한지 누굴 닮았겠느냐?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윤재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연서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윤재의 방에 들러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들의 하루를 챙겼습니다. 8년 동안 품어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담아 연서는 아들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았습니다. 윤재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과 할아버지의 든든한 등 뒤에서 소녀는 비로소 세상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배우며 몸과 마음이 훌쩍 커졌습니다. 진수한 명예회장의 일상은 이제 서류 뭉치 대신 손자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윤재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낚시를 다니며 못다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평생 긴장 속에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황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연서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아버지와 윤재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멍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요리 솜씨만큼은 아직 서툰 부분이 있어 진 회장과 윤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는 유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서야, 이 국은 좀 짠 것 같구나.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맛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물 좀 더 타면 돼요. 엄마가 해준 거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재의 넉살 좋은 농담에 연서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에게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윤재를 구출했던 한강 둔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는 윤재의 손을 꽉 잡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과 아들을 집어삼키려 했던 검은 강물이었지만 이제는 반짝이는 윤슬을 내뿜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재야. 저 강물을 보렴. 흐르는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 우리도 이제 아픈 과거는 다 흘려보내고 앞만 보고 나가자꾸나. 연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는 신이 나서 강변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와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는 더 단단하고 견고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 사람의 인연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진수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서 가문의 중심을 지켰고 진연서는 회장으로서 기업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으며 윤재는 가문의 미래로서 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들은 멸망했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했던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와 가족애를 되찾은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울려 퍼지는 윤재의 맑은 웃음소리와 그를 바라보는 연서의 인자한 눈빛, 그리고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진 회장의 듬직한 모습. 이들의 이야기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세상의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며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로 저무는 노을이 황금빛 축복을 가득 내려주고 있었습니다.